안녕하세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저희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28살 김민수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할머니 성함은 박정숙. 올해 78세이시고요.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20년 넘게 저희 아버지 김동훈과 어머니 박선영과 함께 사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3대 가족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어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뭔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아직 젊은 제가 어른들 사이에 일에 끼어들기는 어려웠죠. 할머니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지 못하시는 게 보였어요. 자신의 방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고 식사 시간에도 말씀이 줄어드셨고요. 제가 볼 때는 할머니가 어머니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할머니가 갑자기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할머니는 평생 일기를 쓰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왜 갑자기 일기를 쓰시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소 드시던 약을 자꾸 거부하시려는 거였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건데 갑자기 안 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치매 기색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할머니는 멀쩡하셨거든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요즘 들어 할머니 얘기를 자주 꺼내셨어요. 할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곤 했죠. 요양원 얘기도 은근히 흘리시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얘기만 나와도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저는 취업 준비로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면접 보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의 변화를 세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침대 밑에 휴지에 쌓인 알약들이 숨겨져 있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할머니가 드셔야 하는 약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뱉어서 숨겨두신 거였죠. 그때서야 할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또렷한 정신으로 뭔가를 의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정신이 흐려진다고 느끼셨던 거죠.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말씀을 잘 안 하시다가 결국 최근에 겪으신
일들을 털어놓으셨어요. 어머니가 자꾸 할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찾으신다는 얘기,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진다는 얘기,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까지요. 할머니는 특히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한 달간의 긴 출장이었거든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단둘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밤잠을 설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어요. 숨겨둔 약들,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출장을 떠나신 다음 날, 어머니가 갑자기 할머니께 함께 절에 가자고 제안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평소 자주 다니시던 팔공산에 한 절이 있거든요. 할머니는 그곳에서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문제는 어머니가 20년 넘게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절에 가자고 제안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상했지만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오랜만에 며느리가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면접이 있어서 집을 비워야 했어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함께 나가시는 모습을 보며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어쩌면 어머니도 할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어머니 혼자 돌아오셨을 때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할머니가 절에서 하룻밤 묵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스님이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은 절에서 쉬어가라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평소에 외박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아무리 친한 스님이라고 해도 갑자기 절에서 하룻밤을 보내신다는 게 납득이 안 갔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항상 외출하실 때 여벌 옷이나 세면도구를 챙기시는 분이셨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가셨거든요. 저는 잠이 안 왔어요. 하루 종일 할머니 생각만 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할머니를 어딘가에 버리고 온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에 대한 모독인 것 같아서 애써 지우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할머니를 데리러 언제 가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할머니가 좀 더 계시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날씨도 좋아졌으니 기도도 더 드리고 오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였죠.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요. 어제는 할머니가 전화기를 두고 가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절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시니까 말이 안 맞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절에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가 자주 다니시던 절의 연락처는
할머니 기도 수첩에서 찾을 수 있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가 그곳에 계시는지 물어봤어요. 스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어제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요즘 다리가 아프셔서 자주 못 오신다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어머니가 혼자 잠깐 오셨다가 가셨는데 할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가 실종되신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틀째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던 거고요. 저는 곧바로 어머니께 따졌어요. 절에 전화해 봤는데 할머니가 안 계신다고 하더라는 거죠.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으셨어요. 어머니는 할머니와 함께 산에 갔다가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서 차에서 우산을 가지러 내려갔는데 돌아왔더니 할머니가 안 계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변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렇다면 할머니는 이틀째 산속 어딘가에서 혼자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어제 폭우를 맞으면서요. 78세의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버텨내실 수 있겠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연락을 드렸죠. 아버지는 출장 중이셨지만 급히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경찰과 산악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수색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셔서 수색 범위가 너무 넓었거든요. 게다가 폭우로 인해 산의 상태도 좋지 않았고요. 첫날 수색은 실패로 끝났어요. 할머니를 찾지 못한 채 날이 어두워져서 수색을 중단해야 했죠.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이틀째 밤을 산에서 보내셔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일찍 아버지가 도착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그동안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의 일기장, 숨겨둔 약들,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던 강남의 아파트, 등기부등본까지요. 아버지는 그 서류들을 보시고 경악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하셨어요. 수색 3일째 되는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등산객 중 한 분이 산 깊은 곳에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의식은 있으셨지만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시고 저와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응급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할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는 것 같았지만 저와 아버지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어머니는 경찰에 체포되셨어요. 고령자 학대 및 유기 혐의였죠. 어머니는 할머니의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신 거였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신 후 퇴원하셨어요. 그리고는 강남에 있는 당신의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셨죠. 할머니는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와 아버지는 할머니의 뜻을 존중했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는 할머니 방을 더 자세히 뒤져봤어요.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몇 달 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처음에는 할머니도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신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쓰신 마지막 일기였어요. 아버지가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에 쓰신 건데 이미 불안한 예감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될 상황을 무척 두려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침대 밑에서 발견한 약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할머니가 평소 드시던 혈압약이나 당뇨약 외에 다른 약들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의학 지식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면제나 정신과 약물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어머니가 할머니 몰래 약에 다른 성분을 섞어서 드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 능력을 제한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야 할머니 명의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할머니를 괴롭혔는지 알게 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조카분인 이혜진 이모를 만났어요. 이혜진 이모는 대전에 사시는 회계사셨는데 할머니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셨던 분이에요. 이혜진 이모께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할머니가 몇 달 전에 당신의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이혜진 이모께 맡기셨다는 거였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가 자꾸 찾으려고 해서 불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혜진 이모는 할머니가 그때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전화로 하소연하실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함부로 개입하기는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혜진 이모의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취업 준비에만 정신이 팔려서 할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던 거죠.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 저희는 할머니를 강남 아파트로 모셔다 드렸어요. 20년 넘게 임대를 주고 계셨던 아파트인데 임차인이 이사를 간 상태라 바로 입주하실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혼자 사시는 걸 걱정하셨어요. 그동안 가족과 함께 사셨으니까 갑자기 혼자 지내시려니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지나시더니 오히려 편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와 아버지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할머니는 새로운 환경에서 나름대로 적응을 잘하고 계셨어요. 근처에 있는 절을 찾아가서 기도도 드리시고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셨고요. 한편 어머니는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고령자 학대 및 유기 혐의로 기소되셨는데 다행히 할머니가 생명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셨어요. 추가로 사회봉사 300시간과 노인복지, 교육 이수, 명령도 받으셨고요. 저는 법정에서 어머니를 봤는데 정말 많이 초라해 보이셨어요. 그동안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재판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셨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었는데 다행히 할머니의 아파트는 어머니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할머니 고유의 재산이라는 게 명확했어요. 이혜진 이모가 증인이 되어 주셔서 할머니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경제적인 압박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월급으로 생활하기에는 빠듯했고 제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의 아파트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할머니는 어머니에 대해 크게 미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그런 넓은 마음씨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점점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산에서 사흘을 보내신 트라우마도 조금씩 극복해 가시는 것 같았고요. 저는 할머니의 그런 강인한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걸 느꼈어요. 가족의 소중함, 노인분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진로를 바꿔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특히 노인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목표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일에만 매달리시던 분이셨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셨어요. 매주 주말에는 반드시 할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시곤 했어요. 할머니도 아들과의 시간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동안 며느리 눈치 때문에 편하게 지내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아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셨으니까요. 아버지와 할머니가 웃으며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편지 한 통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어머니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편지에는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다른 노인분들을 돕는 일에 바치겠다는 다짐도 있었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사과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어머니를 용서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그런 마음씨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할머니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셨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변하신 것 같았어요. 몇 달 후에 직접 할머니를 찾아뵙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면서 만난 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특히 할머니를 구해주신 등산객 정철수 아저씨와는 좋은 친구가 되셨어요. 두 분이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좋았어요. 할머니는 또 다른 새로운 취미도 생기셨어요. 경로당에서 시작하신 서예인데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작하셨다가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셨대요. 할머니가 쓰신 글씨를 보면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혜진 이모도 자주 할머니를 찾아뵙곤 하셨어요. 멀리 대전에서 오시는데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셔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셨죠. 할머니도 이모가 오시는 날을 정말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할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셨어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으로 발전한 거였어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회복이 빠르지 않으셔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2주 만에 퇴원하셨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할머니의 건강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그 일을 계기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정기검진도 받으시고요. 저와 아버지도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고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혈연 관계만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미움보다는 용서와 이해를 선택하셨거든요.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지금 할머니는 81세가 되셨는데 정말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처음에는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됐는데 오히려 독립적인 생활이 할머니에게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지금 정말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시고 주 3회는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서예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실력이 많이 늘어서 경로당에서 다른 분들께 가르쳐 주기도 하신대요. 특히 할머니가 요즘 열심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이에요. 할머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걱정했어요. 그런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시는 게 할머니께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의미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할머니의 그런 활동 덕분에 실제로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도 여러 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가족들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미리 대비를 하셨다거나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게 되셨다거나 하는 일들이요. 저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활용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할머니는 그걸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일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매주 토요일은 할머니와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절대 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셔요. 아버지와 할머니는 요즘 여행도 자주 다니세요. 할머니가 가고 싶어 하시던 제주도, 경주, 부여 같은 곳들을 함께 다니시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계시죠. 사진을 보여주실 때마다 두 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기뻐요. 저도 제 길을 찾았어요.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노인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할머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보람 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할머니의 경험 덕분에 다른 동료들보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는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도울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나요. 만약 제가 그때 할머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할머니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이 되셨을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아찔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얘기도 해야겠네요. 어머니는 지금도 꾸준히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법원 명령 때문에 억지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령 시간은 이미 다 채우셨는데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와는 1년 전쯤부터 조금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뭘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도 정말 많이 변하신 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생각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할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할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실감하게 되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할머니께 다시 사과드리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셨지만 결국 만나보시기로 하셨어요. 그 만남이 2년 전 일이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머니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모든 걸 용서한다고 하셨죠. 두 분이 서로 안고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때서야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지금 어머니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세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시면서 소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이세요.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마음도 편해지신 것 같아요. 저와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히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도 가끔 만나세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도 해요. 처음에는 어색하셨겠지만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씨 덕분에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가족이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가족은 영원히 상처받은 채로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용서 덕분에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하나 깨달은 건 노인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는지에 대해서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제 일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돕고 있지만 가끔은 한계를 느낄 때도 있어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결국은 가족들의 마음이 변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예방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가족들이 노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일들이요. 할머니도 그런 제 활동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할머니는 가끔 제 강의에 함께 오셔서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힘드실까 봐 걱정했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그런 일을 하실 때 가장 생생해 보이셔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할머니는 저희 지역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 되셨어요. 노인 인권 보호 활동에 상징적인 존재가 되신 거죠. 각종 행사에도 초청받으시고 언론 인터뷰도 받으시고 그래요. 할머니의 그런 활동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도 할머니의 활동을 정말 지지하세요. 할머니가 어디 가시든 늘 따라다니시면서 도와드리세요. 두 분이 함께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좋아요. 요즘 할머니는 책을 쓰고 계세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저도 할머니를 도와서 함께 작업하고 있어요. 책에는 할머니가 겪으신 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깨달으신 것들, 그리고 다른 노인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내년쯤에는 출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할머니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게 되셨고 아버지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어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찾았고 어머니도 진정한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셨죠.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이 해체될 뻔했고 할머니를 잃을 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나니까 저희는 더 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만약 제가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만약 할머니를 조금 늦게 찾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건 지금 할머니가 건강하시고 저희 가족이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니까요. 요즘 할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요. 평범했다면 당연하게 여겼을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한 일이 되었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할머니의 그 말씀에 공감해요.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이 모든 것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머니라는 분이 저희 가족에게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의 지혜와 포용력, 그리고 강인함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84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게 목표라고 하세요. 그때까지 노인 인권 보호 활동도 계속하고 싶다고 하시고요. 저는 할머니가 그 목표를 이루실 수 있도록 계속 도울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희 이야기가 너무 극적이라고 하세요. 드라마 같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저희에게 일어난 실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족 중에 노인분이 계신 분들은 평소에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해요.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마시고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분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용서의 힘을 믿어보세요. 할머니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삶은 아름다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도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처럼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